자,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교사 유정욱입니다. 자, 2학년 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로 보고 대면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은 등교 후에 만나도록 하고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는 선생님 목소리만 나갈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줌을 통해서 또는 구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수업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은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했을 때는 좀 더 여러분이 이 수업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교 후에 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이라던가 또 보충 학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그냥 뭐 틀어만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이 등교 후에도 여러분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 2시간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차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 있겠죠? 핸드폰으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있으면은 지금 새로 받은 문학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학책을 가져오시고요. 차례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는 필기구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멍하니 영상만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차례를 보면요. 우리가 총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나가지 못하고요. 우리 1년 동안 배웁니다. 보통 3단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3단원까지 나갈 예정인데, 자 보면은 차례를 보면요. 3단원 우리가 3단원 정도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1학기에는 2단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펜을 지참했으면은 거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16페이지에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죠. 오늘 앞에 이론 부분은 다 수업을 할 겁니다. 16페이지에 김소영의 사랑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옆에 페이지 수가 적혀 있죠. 72페이지 사과를 먹으며 라는 작품을 할 거고요. 76페이지 봉산탈춤, 84페이지 납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92페이지에 예덕 선생님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여백을 위한 잡담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학기에 여기까지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물론 변경될 수도 있어요. 변경되면은 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시험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를 2번 보거나 1학기 때는 지필평가 1번 봤었죠. 2학기 때는 지필평가 2번 보고 수행평가를 1번 본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지필평가 2번에 수행평가를 2번을 일단은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코로나가 로 인해서 그것이 변동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필 2회, 수행 2회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6대 4 정도로 지필 6, 수행평가 6대 4로 했었는데 오늘 이제 평가 계획이 완성이 되면 정확하게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아직 평가 계획이 완전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12페이지. 대단원 길잡이가 되겠죠? 네. 자,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학 작품을 골라보고 작품을 고르는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각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고 뭐 발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각자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까지요.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상 깊게 읽었던 시나 소설을 친구에게 추천해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문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문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나 혼자 읽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추천해줬다.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 시나 소설이 어떠했는지 감상을 물으면 친구는 나와는 다른 측면에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영화를 봤다, 연극을 봤다, 책을 읽었다.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친구는 재미없었다.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 서로 각자 살아온 삶과 경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거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처럼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가 느끼거나 얻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자신이나 사는 사람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을 문학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기능. 이건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정서적 미적으로 삶의 고양 높여준다. 역시 문학의 기능이 되겠고요. 이러한 문학의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내면화된다. 뭔 얘기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문학 활동을 할 때 이러한 문학의 기능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화, 내 몸에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자발적 문학 향유를 생활화하여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문학 활동을, 책을 읽고 또 독후 활동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이점이 있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한 가지 뭐 미리 이야기하자면요. 아직 반장을 뽑지 않았죠. 여러분 등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교해서 또는 뭐 전화상으로도 뭐 반장 미리 뽑을 수도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이 등교해서 반장이 선출되면 반장은 각반 이제 반톡 있죠. 각반 단톡에 이제 그 따로 문학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학방을 만들어서 선생님까지 초대해서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를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뭐 수업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지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장이 선출되면 문학방을 만들어서 몇 학년 몇 반 문학방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2학년 1반 문학방 이렇게 만들어서 개설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시간이니까 또 등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좀 잘 들어주시고 졸지 말고 또 핸드폰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그 노트 있죠. 국어 노트를 따로 준비해 주세요. 노트에 필기할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 또 과제 수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어 공책 하나 꼭 정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쪽 문학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선 문학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 메모가 돼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걸 녹화를 떴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녹화를 다 했어요. 해서 여기다 지금 메모를 한 건데, 그래서 메모가 돼 있는 겁니다. 3번 더 녹화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2번 하네요. 그죠? 복습을 하네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여기 색칠돼 있죠?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걸 여기다가 색칠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문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생각과 정서, 정서라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다른 예술의 차이점을 살펴봐야 된다 했습니다. 자, 문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학과 다른 예술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밑줄 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학과 다른 예술의 공통점이다. 다른 예술이란 건 뭐가 있을까요? 음악, 미술, 뭐 춤, 댄스, 체육,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포츠도 있을 수 있고. 자, 공통점은 뭐냐?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가 뭐냐? 인생의 의미는 뭐고? 우리가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 살아. 무인도에. 문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문학. 그죠? 나 혼자 사는데. 그죠? 필요 없잖아. 예술이 왜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어떤 이러한 예술이 보여주는 거죠. 나쁘게 살아라. 사람 때리고 죽여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편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개념, 보편적이라는 건 공통점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문학은 세기를 표현하는 건 미술이겠고, 형상, 뭐 형상을 통해서 뭐 몸짓 이런 거 형상을 통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있겠죠. 몸짓, 뭐 춤 같은 거, 소리, 음악, 영상, 영화, 뭐 이런 것들. 그것을 매개로 하는 그 매개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매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다리 역할. 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게 해주는 거지.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걸 매개라고 그래. 다른 예술과 달리 언어를 주로 표현 수단으로 하죠.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야. 문학이라고 했을 때 글, 문자 배울 학자인데 글을 배운다는 뜻이 아니야. 글자를 배운다는 뜻이 아니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소설 같은 어떤 문학 작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말할 때는 예술이 되는 거야. 그죠?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죠. 말과 언어, 말과 글이죠.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형상화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시켰다는 거야. 언어라고 말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물론 글자는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 다시요. 작가의 생각과 정서, 나의 생각, 정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 추상적이지. 이게 추상적인 거야. 이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것을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문학과 다른 예술, 뭐 영화니, 음악이니, 미술 이런 것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언어를 표현 수단을 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문학을 뭐라고 합니까?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예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학의 개념을 밝혔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빚어낸 예술이다. 언어 예술인데 인간의 경험을 다 만들어낸 건 아니지. 예술이라고 할 때 그건 인간의 경험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 아침 밥 먹고 이 닦고 뭐 이런 것도 잠자고 하는 것도 그걸 다 예술이 될 수는 없잖아. 가치 있는 경험, 가치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문학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어떤 문학을 통해서 글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작품을 읽는 건 또 뭐가 좋냐? 이거 뭐가 좋아?
어떤 효과가 있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문학의 역할은 인간을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학의 역할이라서 역할. 인간을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이것이 문학의 역할이다.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성찰, 반성한다. 되돌아본다. 정서적 미적으로 삶이 고양된다. 정서적인 거, 나의 감정, 미적 아름다운 거, 삶이 고양. 높을 꽃자, 드높일 양자야. 높아진다. 레벨이 높아진다. 수준이 높아진다 이 말이야. 이러한 문학의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식적 기능이란 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간접 경험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챈다는 거야. 알아챈다. 내가 모르는 걸 안다는 거야. 자,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이고 간접 경험이지. 내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얼마나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내가 이 지구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70억 인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 다 경험할 수 모든 직업을 경험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혼자 살면 되는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만 알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나만 안 되잖아. 공동체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통해서 간접 경험이 중요한 거야. 책을 읽는다, 어떤 다양한 영화를 본다, 또 뭐를 한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삶과 인간을, 사람들의 삶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배려도 배우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겠죠. 과거의 사건에서부터 언젠가는 살아가야 될 미래까지 경험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요즘 참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간접 경험이야. TV 시청하는 것도. SBS인가 어디에 나오는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최태성이라고 역사 교사가 역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더라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더라고. 한반도 이렇게 러일 전쟁 초일 전쟁 나오고 하더라고. 일본이 핵폭탄 맞은 거 이런 거 나오더라고. 야,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몰랐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이 또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을까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전쟁의 참혹함도 알게 되고 다양한 걸 내가 나의 지적인 능력 이런 것도 참 다양하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참 굉장히 참 유익한 프로더라고. 재미도 있고 그런 걸 그게 바로 인식적 기능이야.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죠?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품 형식뿐 아니라 일상에 감춰져 있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현실의 여러 의미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문학의 인식적 기능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과거 옛날 배경이 홍길동전이나 홍길동전 조선 후기의 삶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둘째,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생각하는 대로 남의 물건 훔치고 이렇게 사람 해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동물처럼 동물이랑 똑같잖아.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걸 도덕 시간, 사회 시간에만 배우는 건 아니죠.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책에서 무슨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진 않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향이고 지양이 있어. 지향은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고, 지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 그러지 마라 하는 거야. 지향,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가치가 뭐냐?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고전 문학 작품의 주로 주제가 뭐였어?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 이런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상적인 삶을 지향한다.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롭게 자신에 속한 사회를 성찰, 반성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실천의지를 갖게 된다. 독서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독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독서왕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그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 만든 빌 게이츠, 한때 세계 부호 1위였죠. 세계 최고 부자였죠. 그 다음에 자꾸 돌아가셨지만은 세계를 바꿔버린 사람 스티브 잡스. 독서왕. 책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읽었죠. 책에서 뭐 나쁜 짓 하라고 하지 않죠. 뭐 이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 중에서 책 많이 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금 무슨 뭐 잔혹한 뭐 영화를 많이 봤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건 들어봤어도, 예? 뭐 사람 죽이는 게임을 많이 했다던가 그런 건 들어봤어도 책 많이 읽어가지고 나쁜 짓 했다는 얘기는 처음 못 들어봤죠. 이것이 이제 윤리적 기능이야. 윤리적 기능. 문학 작품 많이 읽으면.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에 구현된 다양한 형상 방식으로 정서적 감동과 미적 즐거움을 주어 삶을 고양하는 것이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윤리적 기능이라는가 인식적 기능,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뭘 몰랐던 걸 아는 건데, 보통 우리가 책을 왜 읽습니까? 재밌어서 읽는 거야. 재밌어서.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읽냐? 책을 읽으면서 해리포터 읽었어. 재밌으니까 읽는 거 아니야? 서양이나 이런 데도 책을 어린 학생들이 아주 안 읽어가지고 독서량이 엄청 없었는데 다 맨날 그 동영상만 보고 영화만 봤는데, 해리포터 때문에 애들이 다시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 왜 읽었습니까? 재밌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잖아. 그죠? 일단은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 책을 읽고 뭐 눈물을 슬펐다든지 기뻤다든지 즐거웠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겠지.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야 되고, 미적 즐거움. 미적인 어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예술, 미적, 아름다움을 미자잖아, 그죠?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이 더 높아진다. 그죠? 정서가 풍부해지고, 이것이 미적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책을 읽는 게 우리가 미적 기능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다양한 언어 표현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즐기고, 심미적 감수성이 우리가 이제 감수성이라는 것은 뭐 정서가 풍부해지는 걸 감수성이라고 하죠. 심미적 감수성. 심미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심미라고 그래. 심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감수성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지. 이러한 점에서 문학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어가는 데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다양한 문학의 기능과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목표로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을 고양하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작품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죠. 시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걸 두 번째 녹화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네요, 그죠? 말이 좀 빨라졌어요. 자,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궁금하다는 거는 어려워하지 말고 또 등교회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